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1885년부터 1900년 사이에 걸쳐 유럽 제국은 특허 회사를 설립하죠. 영국의 특허 회사는 식민지 내에서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권, 광업권, 무역의 권리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뿐만 아니라 징세권을 비롯하여 산법 및 자치 경찰의 권리까지 보유하면서 권리와 이윤을 추구하였습니다. 프랑스나 벨기에의 특허 회사는 상업자본가나 봉건적 지배층의 의도에 따라 경영하였고, 확대 재생산을 취하지 않고 강제 노동이나 강제 재배에 의한 약탈적인 착취를 일삼았죠. 아프리카는 종래의 노예 무역을 대신하여 원자재를 싸게 구매하고 공산품을 비싸게 파는 불평등 무역을 강요당한 거죠. 그 시대는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영국에서 1760년경 1차 산업혁명인 증기기관의 등장과 1830년 2차 산업혁명의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의 출현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 사회, 경제 등의 큰 변화를 일으켰고, 또한 전신의 발명으로 우편보다 빠른 연락을 할 수 있으니 전기통신도 한 부분 역할을 했죠. 열강은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데 정신없었습니다.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또한 순환과 불행한 역사만 있기 때문이죠. 모든 역사 기록은 승자만의 유일한 기록만 남기 때문이겠죠. 1800년대 초만 해도 아프리카는 유럽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오지였죠. 현재 파견된 유럽인 절반 이상이 말라리아에 희생되었습니다. 1840년대까지는 해안 지역에 무역 기점을 두었을 뿐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토착 왕들이 끌고 온 전쟁 포로들을 매수하는 시기였죠. 1870년대에 남쪽의 케이프타운과 사하라 북부의 일부 등 아프리카 대륙의 10%밖에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죠. 1800년 후반쯤 백신 기관총과 증기선, 1850년대 말라리아 약인 키니네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아프리카는 침략이 시작됩니다. 1884년 11월 15일 베를린, 유럽 12개국과 미국, 오스만 투르크 등 14개국이 참여했지만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등이 회담의 주도국이었습니다. 독일의 총리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회담을 주재했고 한 테이블에 모여 아프리카 분할을 논의합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영국이 후발주자로 끼어들자 벨기에와 프랑스는 포르투갈을 압박해 결국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유럽의 신흥맹주로 떠오른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평화적으로 하자며 중재를 자처하며 베를린에 각국 대표를 모았지만 조율이 쉽게 나질 않고 11일 동안 이어진 베를린 회의는 콩고 분지 조약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죠. 최대 수요자는 벨기에. 경쟁이 치열했던 중앙아프리카 일대가 국왕 레오폴드 2세의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노골적으로 프랑스와 벨기에 편을 들었죠. 또한 이미 진출한 유럽 열강들도 기득권을 서로 보장해주는 시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점령해야 식민지로 인정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과연 베를린 회의가 유럽 열강들의 평화를 가져왔을까요? 그 정반대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유럽의 약소국 벨기에가 아프리카 한복판 노른자 위인 콩고 분지를 차지한 이후 각국은 실효 지배에 매달립니다. 국가 간 분쟁이 생기면 백인들끼리 싸우지 않고 명예롭게 합의한 베를린 회의의 전통에 따라 위도와 경도를 중심으로 경계선을 그었죠. 마치 케이크 자르듯이요. 현재 아프리카 국경선이 일직선 이유이기도 하지요. 먼저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1806년 영국 케이프타운 점령, 1830년 프랑스 알제리 점령, 1847년 라이베리아 독립,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이죠.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해방 이후 미국의 개인 회사가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겠다며 세운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배층은 백인이고 미국 보호 아래 있었죠. 1878년 벨기에는
스탠리를 고용해 콩고강 유역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1830년에 획득한 알제리를 거점으로 남으로는 광대한 사하라 사막과 적도 아프리카를 얻고 1881년에는 튀니지를 서쪽의 영국의 남하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 대립 시 프랑스가 양보 대신 모로코를 보호령으로 삼게 되고, 또한 동해안의 1896년에는 마다가스카르 섬을 얻습니다. 영국은 1875년 이집트의 재정난을 이용하여 수에즈 운하의 주식을 매입하고 인도로의 바닷길을 확보합니다. 반란군의 중심 인물인 아라비 파샤가의 반란을 영국이 진압하고 이를 빌미로 이집트를 실질적 보호국으로 만듭니다. 16세기 때부터 남쪽에 정착한 네덜란드의 후손인 보호인, 이들이 세운 트란스발 공화국과 오렌지 자유국에서 금과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 영국은 이 두 곳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1차 보호전쟁에서 영국이 패배합니다. 하지만 2차 보호전쟁에서는 영국이 승리하여 두 나라를 합병하고 남아연방을 조직합니다. 2차 보호전쟁에 보호인 여자와 어린이, 노인들을 전부 강제 수용시켜서 질병과 굶주림으로 대량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벨기에는 1830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2대 국왕 레오폴트 2세, 벨기에가 차지할 땅을 물색하다가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에 눈을 돌리죠. 국왕은 국제아프리카협회의 위장단체를 만들어 콩고 식민지 계획에 앞서 미국의 유명한 탐험가 헨리 스탠리를 불러 풍부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콩고 탐험을 의뢰했죠. 1879년부터 5년간 콩고에 머물면서 콩고강에 증기선을 띄우고 개척의 길을 만들죠. 국왕 레오폴트 2세는 1885년 콩고 자유국을 세우고 벨기에보다 80배나 되는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달성한 후 현상 유지를 위해 국가 차원이 아닌 개별적 차원에서 상인들의 후원하는 정도로 그쳤으나, 그러한 개별적 진출을 기초로 삼아 토고, 카메룬, 서남아프리카, 동부아프리카를 획득합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등장한 이탈리아는 홍해 연안의 에리트리아와 인도양의 프랑스양의 소말리아, 내륙 방면으로 진출을 실패하고 1911년 지금의 터키와 전쟁으로 트리폴리를 얻어 리비아를 식민지로 만듭니다. 영국은 케이프타운과 카이로를 잇는 종단 정책을, 프랑스는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를 이어내는 횡단 정책을, 영국의 아프리카 종단 정책의 수행을 위해 허버트 치키너 장군은 색단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평정하면서 철도를 부설하고 1898년 9월 하르툼에 도착했죠. 프랑스의 아프리카 횡단 정책은 1894년 점령했던 프랑스령 수단과 아프리카 동쪽 해안인 지부티를 연결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1898년 7월 파소다에 도착해 프랑스 군대가 국기를 개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키치너는 급히 파쇼다로 와서 프랑스에게 철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거절을 합니다. 이에 영국군은 항의를 하며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제관계로 넘어가 1904년에는 영불 화친 협정을 맺게 되었죠. 1899년 프랑스가 한 발 물러서면서 튀니지를 점령하는 조건으로 전쟁의 위기는 넘겼죠. 1904년에는 영불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당시 독일과 날카롭게 대립하던 프랑스는 영국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결국 나일강은 영국이, 콩고강 유역은 프랑스가 그 지역을 경계로 설정함으로써 마무리가 된 사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30년간 아프리카 대부분이 유럽 열강 속에 기속된 거죠. 1873년부터 1896년 사이에 유럽은 장기 불황이 닥쳐왔고, 유럽 국가들은 서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무역 흑자를 낼 신시장이 필요했죠. 결국 아프리카도 혼돈의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약육강식은 동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지화할 때 수많은 부족 및 왕국들이 저항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활창과 총기류와의 싸움은 상대가 안 된 겁니다.
태생이 약한 국가이면 강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국가의 운명입니다.